한국은 정말 미쳤네요. 여기 지금 한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꽤 괜찮은 편에 속했고,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지니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늘 중국은 5천년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야.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베껴서 크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약간은 얕잡아보는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저희 가족이 몇 해 전 프랑스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저는 파리 근교의 한 국제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유럽 각국, 미국,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였고, 영어와 불어가 주 언어로 쓰였어요. 중국에서는 국제학교에 중국인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 분위기였기에 저는 유럽 땅에서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서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나를 무시할 리가 없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이 검열되지? 거긴 여전히 가짜 음식 많다던데. 라며 무심코 던지는 말들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실에서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 몇몇 학생들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딴청을 피웠고 마치 중국인은 자기 주장만 세다는 편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인데? 왜? 그러던 어느 날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따로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묘하게 분위기의 중심은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럽계 학생들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농담을 건넸고 심지어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웃는 모습마저 보였어요. 전형적인 인기 있는 학생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무리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엔 알 수 없는 투명한 장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남학생들의 인기는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의 프랑스 여학생들뿐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에서 온 여학생들까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며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한국 남학생은 교복처럼 입은 검정 블레이저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도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진짜 아이돌 같다 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여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들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함께 점심을 먹고자 줄을 서는 아이들까지 생겼습니다. 마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트렌디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미술 시간에 한국 여학생 하나가 메이크업 포스터를 그렸는데 그녀의 화장법을 본 몇몇 프랑스 여학생들은 바로 다음날 그 방식 그대로 따라와서 나 오늘 K뷰티 시도했어 라며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 한쪽에서 친구들 몇 명이 다투고 있었고 저는 옆을 지나가다 그중 한 명이 무심코 내뱉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너 한국어 못하면 이제 우리 대화에 못 끼잖아.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대화에 낄 수 없다고. 그 말은 그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이나 유튜브 영상, 음악은 대부분 한국에서 온 것이었고 SNS에서는 K-팝, K-드라마, 한국 같은 해시태그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올라왔습니다. K-드라마 속 대사를 한국어 원어 그대로 따라 말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가 모국어로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가 세계의 중심 언어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조별 과제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문화를 주제로 토론하던 중 제 조원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국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1위야. 요즘은 한국 여행을 안 가보면 얘기에 못 껴. 그들은 K 콘텐츠의 확장성, 유튜브 K요리 채널, 심지어는 한국의 도서, 출판 트렌드까지 언급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한국의 영향력을 그들은 모두 꿰뚫고 있었어요. 어떤 날엔 급식 메뉴에 불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웬만한 아시아 음식은 외면하던 유럽 학생들이 그날만큼은 줄을 길게 늘어서며 오늘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레전드 메뉴야.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중국 음식은 기름지고 MSG 많아서 별로야. 라고 말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 친구들은 신처럼 대우받고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걸까? 한국은 그저 우리보다 작은 나라, 연예인 몇 명 잘 나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문화와 대화, 인맥, 인기도가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아예 문화적 기준 자체가 한국으로 옮겨가 있는 현실이었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한참을 버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마치 벽지처럼 존재감 없이 지내는 제 모습이 점점 숨이 막히게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엔 말이 줄고 쉬는 시간엔 자리를 피해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조차 혼자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반면 친구들의 대화는 여전히 활기를 띠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절박함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저희 정체성을 위협하는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한국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펍을 검색하며 습관적으로 흘려보듯 들었고 친구들이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는 자막만 쳐다보다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세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수업 중 어떤 친구가 수업 중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우, 너 요즘 드라마 얘기할 때 고개 끄덕이던데 한국어 좀 알아? 저는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자막 보면서 익혔어. 그러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멋지다. 우리 다음 주에 한국어 회화 수업 신청하는데 같이 할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겐 오랜만에 찾아온 인정이자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시작점 같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한국이라는 세계 속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던 배움이 이제는 자발적인 흥미로 바뀌고 있었고 대화의 소재를 위해 시작했던 문화 체험은 어느새 저를 감동시키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클로이라는 미국계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늘 밝은 성격의 모두와 잘 지내는 그녀였지만 저와도 제법 가까워진 사이였어요. 그녀는 특유의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우, 이번 여름방학에 나 언니랑 한국에 갈 거야. 그런데 너도 같이 갈래? 우리 반 친구들 거의 다 가기로 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은 그곳.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건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대해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임 끝에 그날 저녁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이번 방학 때 학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국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한기처럼 식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던지다시피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길 왜 가? 거긴 위험해. 중국보다 훨씬 작고 뒤처진 나라야. 유럽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 아니다. 어머니 역시 단호했습니다. 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경쟁만 하는지 알아? 거긴 서로 밟고 올라서는 문화야. 절대 안 돼. 말도 꺼내지 마. 저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지금 저희 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까지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부모님께 맞섰습니다. 저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들 왜 그렇게 한국을 좋게 보는지 난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직접 보고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린 절대 모른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강한 불신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허락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한국어 회화책을 들여다보며 곧 다가올 여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기대, 두려움, 설렘, 죄책감, 반항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름 제 인생이 바뀔 만큼 깊은 충격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으리란 걸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다소 낯설었지만 동시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에너지가 그 안에 감돌고 있었고, 저는 그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시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도착했구나, 한국.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자연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전광판과 조명이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혔지만 전혀 과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질서 있는 빛으로 설계된 거대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현대 도시라는 거구나. 서울 중심지에 도착한 우리는 가장 먼저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고궁의 기와지붕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뒤로는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질적일 법한 요소들이 하나의 풍경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관광객, 직장인,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 모두가 정말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승강장에 사람은 많았지만 한 줄로 서는 것이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었고, 아무도 밀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었고, 실제 도착 시각은 오차없이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냄새 하나 없이 청결했고, 창문은 반짝이며 닫혀 있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도시의 혈관이라 불리는 지하 시스템이 이렇게 정밀하게 작동한다는 건 그 나라의 운영 철학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거닐며 늦은 시간까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는데 거리 곳곳엔 여학생들 몇 명이 삼삼오오 모여 라면을 나눠 먹거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선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공책에 무언가를 적는 학생도 있었고, 편의점 안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게임기를 들고 깔깔거리며 간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파리의 북역 근처를 떠올렸습니다. 저녁 8시만 넘어도 거리엔 쓰레기가 흩날리고, 한쪽 구석에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던 곳. 중국에서는 여자 혼자 밤거리를 걷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낯선 사람이 있으면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무방비 상태의 평온함이 일상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험하다고 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 인프라 역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일상에 완벽히 녹아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도시 전역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어플 하나로 뭐든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이면서도 불편함 없는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내가 뭘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습관과 매너까지 하나의 거대한 정신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줄을 지키는 건 당연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선 눈치가 곧 타인을 배려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질서의 미학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시민 문화입니까? 며칠 후 호텔 로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떨어뜨린 지갑을 어떤 중년 여성이 재빨리 줍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기 지갑?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요. 그 말투엔 경계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미소와 당연한 배려.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올라왔어요. 이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그건 단지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등감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그 어떤 곳보다 깨끗했고 안전했으며 체계적이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진지한지를 느낄 수 있는 나라였어요.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리사는 꽤나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유쾌하고 당당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엔 그 태도가 유난히 집요할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한국인 남학생들의 인기는 말 그대로 전설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학교라는 무대 위에서 그들은 늘 조명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수업 발표나 조별과제에서 한국인 남학생이 들어가 있는 조에 참여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죠. 리사도 처음엔 그들 중 한 명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정하고 공부도 잘하며 말수는 적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느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은 이미 수많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친해질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거리감 없이 세련될 수가 있지? 자신감은 넘치는데 오만하지가 않아. 리사는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심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 여행이 결정되자마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어. 학교에서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잖아. 하지만 한국 본토에서는 달라. 직접 가서 내가 먼저 다가가 볼 거야.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건 이제 지겨워. 우리는 웃었지만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리사는 실제로 한국 도착 첫날부터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고등학교 주변엔 카페가 많아. 한국 학생들은 방과 후 카페에 많이 간다더라. 특히 시험 기간엔 공부도 많이 한다고 했어. 그녀는 정말 인터넷에서 서울 시내 카페 인기 리스트를 뽑아 분석했고 그 중에서도 학생 밀집 지역에 가까운 카페 몇 곳을 정리해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남역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 카페에는 책상마다 조용히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카페 안을 쭉 훑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저기 교복 입은 애 보여?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가 끝에 앉아있는 두 명의 남학생. 책을 펼치고 영어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리사는 그중 한 명을 향해 눈빛을 고정했습니다. 오늘이야.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립밤을 바르고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우리 모두 그녀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그 학생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근처 고등학교 다니세요? 소녀는 고개를 들며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처 학교 다녀요. 아, 다행이다. 저 프랑스에서 온 학생인데요. 여행 왔어요.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요. 여기 카페 분위기 너무 좋아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데 있나 해서요. 그 말에 소녀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남 쪽이면 가볼 만한 데 많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선 신사역 근처 디저트 카페도 인기 많고요. 홍대 쪽도 재밌고요. 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혹시 괜찮으면 나중에 저한테 그런데 몇 군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의 정적.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번호 알려드릴게요. 문자 주세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꺼내고 둘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대화였어요. 리사가 자리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얼굴엔 숨기지 못한 흥분과 벅참이 묻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됐어. 진짜 됐어. 연락처 받았어. 심지어 얘기 재밌게 나눴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어. 클로이가 소리쳤습니다. 헐, 진짜야?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어? 리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가가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말투가 너무 예의 바르고 말하는 속도도 딱 적당했어. 내가 너무 빠르게 말했을까 걱정했는데 끝까지 들어주는 느낌. 그제서야 다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한국 남자들은 뭔가 다르긴 해. 엄청 차분하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 피부도 진짜 장난 아니던데 무슨 광이 나더라.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선 처리. 뚫어지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고 그 자연스러움 뭐냐고. 리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나 진심으로 설렜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 대화는 온통 한국 남자란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멋있는 남자를 넘어서 하나의 이상형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매일 밤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언제나 반짝였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도로 위를 질서 정연하게 오가는 차량들, 밝게 켜진 편의점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땐 단순한 관광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보아온 것 하나하나가 새로운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정말 진짜였을까? 중국에서 자라며 제가 들은 한국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작은 나라, 중국의 문화를 베껴 성장한 나라, 경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중국 밑에 있는 나라. 부모님뿐 아니라 주변 어른들, 심지어 교과서조차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나라처럼 묘사되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을 경험하면서 느낀 모든 것은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점심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보며 방황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도 더 이상 조심스레 끼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가 대화의 시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요즘 뭐 유행해? 라고 묻고 또 다른 친구가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 듣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제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그 한국의 깊이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번 친구들이 리우, 너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좋았어라고 짧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방식,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 기술이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구조, 그게 다 달랐어. 처음엔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건 진짜야. 지금도 저는 파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BTS나 블랙핑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정신, 기술력, 질서의식 그리고 문화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이곳 한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이 본받아야 할 가장 앞선 문명국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